많이 오셨고 이게 되게 넓네요 생각보다. 제가 오늘 사실 이게 기존설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말씀드려야 될까 하다가 작년에 뭐 이런저런 경험을 했던 걸 토대로 여러분들도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슬라이드 만들었습니다. 3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최대한 지루하시도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씨앗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거를 주제를 씨앗으로 삼은 이유가 작년에 음식하는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보다 보면은 바질이나 뭐 파슬리 이런 생으로 사면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줌도 안 되는 가격에 뭐 10,000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이거 한번 키워보자. 근데 이 씨앗 이거는 사실 씨앗은 그 씨앗은 아니고 쌀입니다. 쌀. 이미지 찾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재미있는 생각이 났기 때문에 뭐 장비부터 마련해야죠. 취미를 하려면. 그래서 장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프레임도 제가 짠 거예요. 재단해가지고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재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프레임도 사다가 맞추고, 그다음에 당연히 식물이니까 빛이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뭐 당연히 그 햇볕이 세니까 햇볕을 이용해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뭐 하는 김에 햇빛 완전히 차단하고 LED로만 한번 해볼까 해서 인터넷에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뭐 저기 LED에도 달고, 당연히 여기 물도 있고 흙으로 처음에는 했다가 또 수경재배 해볼까 하고 또 수경재배 하면서 물로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양분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온도, 습도, 뭐 빛 당연하게, 그 다음에 벌레 생기면 또 잡아줘야 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 컵 같은 것도 뭐 어떤 거 하면 좋다더라 하면 또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지, 뿌리가 잘 내리려면 또 어떻게 막 생겨야지 하면 또 3D 프린터 하나 하면 또 좋겠다 싶어서 와이프를 설득해서 또 하나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디자인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작년에. 요거 해가지고 또 온도 습도 갑자기 바로 생각이 나는 건데, 구석에 보시면 저기 바람 저건 USB 팬이고, 그거 말고 저쪽 구석에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아두이노로 그 온습도계를 사가지고 붙여놓고 이제 집에다가 서버를 작게 만들어서 그쪽에다 계속 데이터를 보내면서 저는 이제 웹페이지로 그 온습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좀 그럴싸하진 않은데 데이터도 사실 그럴싸하진 않았어요. 온도가 조금 안 맞거나 습도도 너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사실 만드는 게 재밌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든 결과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1995년에 운영체제 점유율이거든요. 이거 유튜브에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 빌딩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거의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가 물론 모바일 환경이 이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상당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차용하고 있고 오픈소스죠. 그리고 애플 iOS는 뭐 오픈소스까지는 아니지만 그 기반 커널이 되는 거는 오픈소스에서 기반한, 현재도 뭐 FreeBSD가 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데스크탑, iOS는 좀 데스크탑인데 애플도 좀 점유율을 늘렸고 리눅스도 그 전에 비하면 점유율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5년 정도 전에는 마치 그 스타워즈의 제국과 같은 엄청난 취급을 받았었어요.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좀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 게, 애플이나 구글이 사실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엄청 큰 그룹은 아니었는데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지금은 이 세 회사가 거의 IT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익숙한 뭐 프리 소프트웨어 뭐 소스, GNU 리눅스 있고, 그다음에 브라우저
부분도 있고. 사실 저는 2003년, 4년 그쯤에 리눅스 우분투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컨셉, 이런 이미지를 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그때 아마 접하신 분들은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서 나도 반란연합군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도 마치 제국에 제왕하는 군사처럼 그런 컨셉을 느끼면서 이런 리눅스를 다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리눅스 많이 안 했으니까 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재밌지만.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요즘에 잘하고 있죠. 오픈소스도 많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 리파지토리에 들어가면 리파지토리가 7,000개 정도 되는 거 보면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실제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WSL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걸 보면 뭐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오픈소스가 돈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이 그냥 바뀐 건가요? 그래서 흥미롭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네스케이프의 대결에서 사실상 독점을 통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승리를 가져갔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졌죠. 그 엣지 같은 경우에는 크로미엄 기반이니까 이거를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네스케이프가 이겼냐 뭐 그렇게 말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오픈소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스케이프는 지금 뭐 모질라 재단의 전신이죠. 그래서 파이어폭스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쯤에 컴퓨터를 처음 접했어요. 그때 이제 제일 왼쪽 위에 보시는 그런 뭐 저희는 감자배구라고 불렀는데 이런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스턴시아 스토리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뭐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게임 많이 못했긴 했지만 창세기전 그때 할 때는 창세기전 스토리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재밌는 게 위에 보시면 OS 워프랑 그 위에 디스켓이 보이시죠? 이 디스켓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플로피 디스켓인데 내용이 윈도우즈 95예요. 윈도우즈 95 플로피 디스켓인데, 물론 처음에 이제 발표할 때 CD로 나왔어요. 근데 CD로 나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굉장히 느렸는데 이거를 한번 깔아보고 싶어가지고 OS 워프도 실제 저는 한번 깔아봤거든요. 근데 깔 때는 재밌고 엄청 기대가 되고 그렇긴 하지만 구하기도 힘들어요 또. 근데 막상 깔고 나면 그런 기대했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흥미를 잃게 되죠.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95도 95 발매 직전에 제가 이거를 디스켓으로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엄청 노력을 했지만 저는 디스켓 하나를 받으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0장, 50장 이거 받으려면 그때 당시에 인터넷으로는 힘들죠. 왜냐하면 전화선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켜놓으면 집에서 전화를 못 쓰고, 만약에 전화선을 따로 마련한다고 해도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이거를 줘야 되니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래서 결국 95는 실패를 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갑니다. 게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죠 보면. 근데 그 요즘같이 뭐 스타크래프트 사람들 같이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았고 RPG를 좀 좋아했습니다. 보시면 라그나로크나 마비노기, 요 와우 같은 거는 2004년에 이제 와이프가 그때 그냥 선배였는데 알려줘가지고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 20년은 게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학교는 갔냐 하는 건데, 학교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위기가 아니었나. 엄청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저는 10년을 다녔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회사에서 뭐 하는지 살짝만 얘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서스테이닝 엔지니어링이라는 팀에 속해 있는데, 이 제가 많이 찾아본 건 아니지만 서스테이닝 엔지니어링 팀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보통 서포트 엔지니어 뭐 이렇게 다 합쳐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스테이닝 엔지니어는 그 중에서 이제 뭐 소스코드와 관련된 서포트를 지원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는 일을 보시면 이제 고객이 뭐 안 된다. 그럼 이제 케이스를 리포트를 하면 그거를 처음에 서포트 엔지니어가 가져가서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그러니까 동작 CLI 동작으로 뭐 이상이 있냐, 컨피그레이션 이상이 있냐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잘 되면 그냥 거기서 이제 케이스가 클로저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저희 서스테이닝 쪽으로 넘어와서 실제로 코드에 버그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코드 어디를 수정해야 되고 이런 거를 찾아서 패치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그 공사 아이콘은 서포트고 두 번째는 서스테이닝인데 사실 이게 개념이 뭐 비슷한 거라서 네, 아이콘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서스테이닝 서포트 사실 힘든 일이죠. 이게 왜냐하면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발하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뭐 어렵다고 하기는 어렵죠. 쉽죠. 쉽다고 하면 또 혼나겠네. 어쨌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스테이닝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나 이게 워낙 많은 분야에서 이 버그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주로 오픈스택을 한다. 갑자기 커널 버그가 나왔어요. 커널 에러가 나왔어요. 또는 또 셀프에서 스토리지 에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팀 내에서 각자의 분야를 처리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분들이 뭐 휴가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이 모든 것들을 그나마 얇게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특이하지 않나? 제네럴리스트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네럴리스트를 바라는 엔지니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경험상.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저희 팀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죠. 많은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 분야에서 뭐가 안 되면 야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왜 되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케이스를 이제 패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패치 방법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놨거든요. 이 커널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에 패치를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누구 말씀하시나요? 이거 이메일로 보내요. 이메일로 스레드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패치 보내고 그 패치 파일을 밑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리뷰를 거기서 계속 해가지고 패치를 합니다. 그 되게 오래된 방식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거나 뭐 다른 데서 제작하는 주주나 참 같은 경우에는 이 참, 여기 써 있는 참은 좀 새롭게 만들어진 참이에요. 기터브에 많이 있습니다. 기터브에 보시면 주주에 주주 코드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참도 참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지만 보통 오픈되어 있는 참들은 기터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런치패드도 또 역시 깃을 제공하는데 거기에는 예전에 저희가 쓰던 뭐 레가시 참들에 대한 코드도 많이 올라가 있고 특히 저희 제품 중에 마스가 있는데 마스 코드는 아직 거기에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이제 SRU 프로세스라고 스테이트 릴리즈 업데이트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분투 24.04를 배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거를 패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패치해야 되냐, 그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SRU 프로세스는 일단 그 SRU 패치를 리뷰하는 사람들이 저희 따로 있어요. 우분투에 따로 있어가지고 런치패드에 버그를 올리고 그 다음에 패치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 릴리즈에 맞게 패치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로 이 방식은 이제 서버 패키지나 또는 뭐 오픈스택 패키지나 이렇게 대부 패키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런치패드에 지금 버그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번 제가 갖고 온 거는 요거 1번 버그인데 아마 그 마크 셔틀러스가 처음에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우리가 좀 더 먹자. 이 뜻인데 아직 안 됐죠. 될까요 이거? 될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주의 대화 스토리들 보시면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GitHub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참여를 하시는 거는 정말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픈소스 종류도 엄청 많죠. 일단 긁어서 제가 붙여놔 봤는데 뭐 아시는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 제가 주로 요즘에는 또 NAN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세팅을 또 집에다 해놨어요. 보시면은 NAN이 이제 자동화 툴이잖아요. 집에다 설치를 해놓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가 아침에 영어 부동사 하나씩을 텔레그램으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꼭 코딩 필요 없이 등록 해가지고 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걸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아침에 그 부동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사 리스트는 따로 구해갖고 랜덤으로 딱 정렬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를 갖고 와서 AI로 돌려요. 그러면 설명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설명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전송을 하고 다 AP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거 다 쓸데없는 너무 길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없기도 하고, 지금도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ISTP거든요. MBTI예요. ISTP가 사실 커뮤니케이션, 물론 이거는 이제 바이어스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좀 나아지고 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20대 때를 생각하면 그 사람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패치를 올리고 뭐 업로드 잘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패치를 올렸는데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해주고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리뷰를 하고 패치를 적용을 해줄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물론 당연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생각한 건데 사람 많이 만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스피킹을 좀 많이 해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스피킹의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스피킹이 좀 늘면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잘 하시면 그냥 대화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럴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AI가 있습니다. 몇 년 새에 AI가 굉장히 급부상이죠. 그 AI를 어디다 쓰냐? 저는 이 키노트를 준비할 때 썼습니다. 이 대충 이 플로우를 정해주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좀 받았어요. 물론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개발자들이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작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얘기했던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더 힘이 실리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줄 알고 생각을 잘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100%다 하지 않아도 이 충분하게 퀄리티가 높은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만약에 어리시다면 이 AI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주니어 분들이 그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시고 또 회사에서도 또 주니어를 잘 안 뽑으려고 한다는 뉴스가 많죠.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준비를 할 때 이 AI를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프로젝트를 내가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구현해내는 게 상당히 빨라지죠. 예전에 비해서 찾아보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막 쌓는 것도 어떤가. 굳이 내가 주니어로 꼭 입사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니어인 상태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계속 빠르게 많이 쌓으면 뭐 시니어랑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AI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AI도 요즘 다 오픈소스잖아요. 오픈소스 기억이 참 갑자기 안 나는데
라마 CPP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하시면, 근데 그것도 너무 빨리 바뀌어갖고 2년 전에 코드 보고 1년 전에 봤더니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AI 관련 오픈소스도 잘 보시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좀 특이하죠. 이거 그 IT 컨퍼런스에 와서 주역의 괴를 얘기하는 게 어쩌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괴를 처음 들은 게 약 한 10년 전 정도에 지대널벽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김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산천대축이라는 괴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지금 뭔가 느는 건가 아닌가, 성장을 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옛날에도 아마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괴가 나왔겠죠. 근데 사실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똑같이 느꼈지만, 나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앞은 잘 보이지 않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다 제 영향분이 됐던 거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 게임들을 다 하고 학교에서 위기를 겪었음에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그것들이 다 양분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뭔가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해도 계속 그것을 쌓아나가면 마치 댐 바깥에 있는 사람 모습, 댐 바깥에서 댐 안쪽이 봤을 때 이게 수위가 얼마나 차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포텐셜도 계속 쌓이고 있고 언젠가는 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런 프레임들, 쓸데없는 짓들을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파스타에다가 바질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자라요. 바질이 잘만 키우면 엄청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이제 많이 수확을 해서 지인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보면 또 기분도 좋고 그랬습니다. 이 바질이 또 생바질은 향이 엄청 세요. 그냥 사서 같은 생바질이라고 해도 뭐 쿠팡, 뭐 프레시 이런 걸로 받아보는 것보다 향이 엄청 좋습니다. 만약에 해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 재밌나? 이거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했던 것들은 다 그냥 뭐 재미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미를 시작으로 뭔가 꾸준하게 하면 그것이 열정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씨앗이 되는 그 모티베이션을 찾으시면 그게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하실 때 우분투와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캐노니컬에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영님의 오픈소스 열정을 틔우는 씨앗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